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양대 수업이죠. 오늘은 한양대 수업. 어제까지 혹시 울산대 수업 들어온 사람 손 들어봐봐. 뭐 손은 잘 안 듭니다만 알겠습니다. 일요일 날 한양대 수업을 하고 있죠. 그 수업 듣고 있는 사람, 그죠? 예, 몇 명 있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중복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고 수업을 하면 되고, 일요일 날 수업은 아직 종강이 안 했죠. 이번 일요일 수업이 있습니다. 일요일 하고 다음 주 일요일 하고, 요 수업은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그래서 이틀 2회에 걸쳐서 끝나는 수업인데, 지금 뭐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2회 동안 하고 있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2회 동안, 그죠? 그러겠죠. 여러분이 의대를 간다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이제 의대에 들어올 때 통과 의뢰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풀고 학교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배점이 50%입니다. 그 50%의 배점에 해당하는 문제를 아무리 이갑식 쌤이 명강사라고 해도 여러분이 두 번에 걸쳐서 완전 터득한다는 것은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논술이라는 게 여러분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문과 논술 처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이지, 처음이지, 그죠? 근데 그 논술에서 필요로 하는 게 여러분이 논술 수업 시간에만 하는 그 수업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공부해온 모든 게 다 논술 공부입니다. 국어 비문학 문제 열심히 풀었고 문학 문제 풀었고 그다음 영어 문제 그리고 수학 과학 등등 자연계니까 이런 공부를 했을 텐데 이런 공부가 논술 공부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만약에 그 3시간 반 동안 이틀 7시간 공부한다, 그죠? 7시간 공부했는데 그 한양대 합격의 자격 조건의 절반을 우리가 획득을 하는 거야. 되게 뭐 효율적인 공부죠. 여기는 내신도 들어가지 않고 내신 교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교과 20% 들어가죠.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이 스스로 불안해요. 야, 이거 사기 아닐까? 내가 이거밖에 안 했는데 붙을 수 있을까? 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지금까지 20년 동안 공부해온 게 그냥 결집체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게 그 논술 쌤한테 들어야만 풀 수 있는 정말 거기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은 스스로가 자꾸 주눅이 들어요. 이거는 운빨이다. 어쩌다 붙는 것이다. 등등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을 바꾸자. 알았죠? 자, 책표 보자. 책은 그 울산대 썼던 교재랑 같은 교재입니다. 제가 책 한 권에 책 안 받은 책 이거 책 없는 사람? 책을 왜 안 받았어? 저 책 받았어요. 이거 왜 저기 아니 저쪽에 책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 중복된 거 아니야? 그럼 중복된 모든 수업은 중복이 안 돼. 그 이론적인 부분이야 뭐 조금 반복된 게 있겠죠. 문제는 다른 문제. 너 책이 왜 없어? 책이 왜 없어? 책을 받아야 돼. 자, 다 됐죠. 왠지 나를 너무 열심히 보길래 보통 논술생 그렇게 안 쳐다보는데 책이 없었구나. 제가 이렇게 전달을 정확하게 안 해서 그래. 요 교재는 그 울산대 의대 수업 특강했던 거랑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제목은 울산 한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몇 가지만 잠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맨 앞에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은 한양의대에 관한 거기 있죠. 어디 갔어? 울산의대 쭉 넘어가고 한양의대 영어 지문 나왔던 문제가 울산대입니다. 쭉 지나가 버리세요. 지나가 버리시고 66쪽 66쪽 여기서부터가 진도입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한양의대 출제 경향. 일단은 그 시험 진행 형식 몇 가지 형식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진행 형식. 시간 90분입니다. 1시간 30분. 두 번째 문항수 문항 형식. 이게 그 수리 논술이 나오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고 언어 논술이 나옵니다. 근데 배점이 50%입니다. 요거는 울산대하고 같습니다. 울산대도 수리 언어가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요거는 그 정말로 순수 문과 영역입니다. 순수 문과 논술 문제가 나와요. 그 울산대는 이게 순수 문과 논술이라기보다는 그 영어 논술이죠. 영어 논술도 아니고 사실은 영어 질문이죠. 영어 질문. 답은 한글로 쓰니까. 근데 지금 한양대가 묻고 있는 언어 논술은 정말로 일반적인 문과 학생들이 푸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그 그렇죠. 한 가지 더. 그러면은 그 뭐 필기구 기타 등등 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부분이 얘도 연필 가능. 뭐 문과는 다 그래요. 근데 반드시는 아닌데 얘들은 뭐 다 부러지냐, 그지? 연필 가능. 그리고 원고지를 씁니다. 자, 언어 논술만 그래요. 언어 논술만. 수리 논술은 당연히 원고지가 아니죠. 원고지 사용하고. 자, 글자 분량이 600자입니다. 600자 내외. 자, 내외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말해요. 별 말이 없을 때는 내외. 그게 전부예요. 별거 아니니.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이 대비법. 일단은 그 시험 일정이 되게 중요하죠. 시험 일정은 수시 2다, 그죠? 수시 2차다. 자,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나서 수능이 여러분이 목요일날 끝나죠. 12월 3일날 끝나고 나서 그 일요일날 바로 시험 봅니다. 한양 일요일날 바뀌었죠. 한양의대, 이제 원래 토요일이었죠, 그죠? 아마 바뀌었죠. 원래 토요일이어서 울산대랑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으니까 곧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시험은 그 여러분이 시험 칠 때 가서 또 확인하세요. 알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게 변동이 좀 심합니다. 여러 학교가 계속 바뀌고 있죠. 연대도 원래 수시 1차였다가 2차로 옮겼고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죠. 연대가 옮겨가니까 다른 학교가 또 연세동하고 경희대 한의대도 경희대 의대 한의대 경희대 의대 또 지금 또 옮겨가고 다른 날로 가 있죠 아마, 그죠? 몇 개 바뀌니까 시험 때 또 확인해, 또 확인 안 했죠. 공지가 또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이렇다 어쨌든. 근데 요것을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요겁니다. 여러분이 그 목요일 날 수능을 보고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정도인데 토요일도 시험 보러 가죠 보통. 결국은 공부할 시간이 많아도 이틀 정도.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할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없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월 달인데 여러분 수능이 다가오니까 점점 수능 공부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12월까지 앞으로 2달 정도 지금까지도 논술 안 했지만 그지? 지금부터는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오죠. 그런데 수능 끝나자마자 다시 바로 시험장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여기서 변별이 생겨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지? 여러분이 좀 미리 학습을 해두자라는 거예요. 대비하는데, 자,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 어렵죠. 자, 한양대 의대가 언어 논술을 도입을 한 게, 언어를 도입을 한 게 작년 2020학년도 그리고 2019학년도 두 개밖에 없죠. 2018년부터 했으니까 기출은 요거 한 개구나, 한 개. 그죠? 한 개구나, 한 개. 작년 한 개밖에 없구나. 2019밖에 없습니다. 2020 우리가 시험 입학연도니까 요때만 기출 하나 요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전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 그런데 요거는 반드시 숙지해야 되겠지만 이거 공부하는데 얼마 걸리겠어, 그죠? 이것만 갖고 될까? 부족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 사회계열 쪽에서 보고 있는 인문 사회계열의 언어 논술 및 그리고 상경 논술이 있습니다. 그 상경에서 보고 있는 상경 논술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준한다. 결국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내가 수업을 하겠지만 본인이 만약에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진 않을 거니까 11월 달 가면은 뭐 그 논술 수업이 아마 없겠죠. 그때는 그러면은 혼자 공부할 때는 그 상경 논술을 보세요. 상경 한양대 상경 논술을 보세요. 한양대 상경 논술이 똑같습니다. 자, 한양대 논술 진행 방식은 크게 인문 사회가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상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 논술이 있고 자연계 논술하고 의대가 다르죠 또. 요 상경 논술의 진행 방식이 두 문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문 논술이 600자 쓰기 나와요. 그리고 수리 논술 나옵니다. 문과인데도 마찬가지 수리가 나와요. 뭐 수리가 글자 분량이 없죠. 수리 논술 써야 돼요. 자, 요 방식과 똑같은 게 의대입니다. 의대가 인문 논술이 600자가 나와요. 그리고 수리가 출제됩니다. 수리가 출제돼요. 수리 논술이 출제되는데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한 가지만, 자,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똑같이 형식이에요. 시간도 같고 형식 똑같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작년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2020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요 상경에 나오는 요 언어 논술 있죠. 인문 논술. 상경의 인문 논술은 이것은 작년에 나왔던 의대에 나왔던 인문 논술 있죠. 이 같았을까라는 거야. 이 말들 하면 같아야 되잖아요.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말들 하면 전혀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자, 완전 다른데 그러면 누가 바뀌었을까라는 거야. 요 상경이 바뀝니다. 자, 애초에 학교가 약속했던 의대에 나왔던 요 인문 논술, 의대에 나왔던 요 인문 논술은 학교에서 인문 사회 쪽에 나오는 언어 논술에 준한다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의대에 나왔던 요 인문 논술은 상경에 나오는 요 인문 논술과 비슷해야 맞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얘가 비슷해지니까 상경에서 출제가 되는 인문 논술이 양식이 확 바뀝니다. 도표가 와장창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이 주의해야 돼요. 자, 결론. 그러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문제는 뭔가? 자, 2020 기출 문제 상경 논술은 의대 논술과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럼 2020 이전 2019까지의 상경에 나왔던 언어 논술 있죠. 이것은 의대 논술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공부, 자, 조심해야 돼요. 작년 최근 문제라고 해서 작년의 상경 논술의 인문 논술을 참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 이전에 나왔던 상경의 언어 논술을 참고하라. 그것은 의대 논술에서 말했던 그 문제랑 흡사하다. 이렇게 흡사한 문제가 생기니까 상경 쪽에서 문제의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틀어버린데 우리한테는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도표 문제예요. 도표가 6개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한 문제 안에 도표가 6개가 잔뜩 들어 있는 수리 말고 인문 쪽에서 말이야. 수리 따로 있습니다. 수학이 아닌 통계 도표가 6개가 잔뜩 들어 있는 상경 언어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도표 문제를 많이 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의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혀 다르다. 그냥 일반적인 글짓기가 나온다. 알았죠? 요거는 여러분이 혹시 의대잖아요. 의대에는 여러분 충분히 투자할 만한 동기가 되잖아. 그래서 수업에 한두 번 들어보면 본인이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 공부하다가 뭐 써보기도 하고 맞춰보기도 하고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봐도 수능 끝나자마자 금요일 하루 이게 공부가 잘 되겠니, 그지? 집중 안 되겠죠. 수능 끝나자마자. 그러다 보면 뭐 어리버리 하다 보면은 시험장 뛰어가죠. 이게 제대로 쓸 수 있을까? 못 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을 좀 해두라는 거야. 그렇지? 10월 달, 11월 달에 혼자 공부하다가 틈틈이 기출 문제 보면 돼요. 볼 때 어디 끝까지를 보라. 2019 상경 언어 논술 문제를 보면 된다. 그거는 똑같아. 글자 분량 똑같고 패턴이 같습니다. 알겠죠? 그거 하나 주의사항. 자, 66쪽은 그 출제 경향에 대한 실제 문제 그 논제를 모아놓은 겁니다. 의역가 이렇게 나왔죠. 가와 나에서 이름 붙이기가 공통적으로 갖는 의의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같은 시도의 사회적 함의를 추론하여 서술하셔. 자, 상경 보세요. 상경 자료 1과 자료 2는 도표입니다. X국 정부가 Y 정책의 도입을 고려하게 된 배경을 보여주는 자료다. 그리고 자료 A에서 D까지는 Y 정책 도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Y 정책이 무엇인지 추정하고 자료 A에서 D 중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여 Y 정책의 도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죠.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도표 해석형이라는 문제인데 자연계 언어이니까 이게 이런 게 나올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거 하나 주의. 자, 넘어가고 필기를 좀. 자, 그 수업 방식은 아마 이 수업은 또 처음 듣는 학생이 많은데 수업 방식은 우리 이틀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오늘 쓰기 한 것을 다음에 첨삭합니다. 오늘 쓰고 그것을 제가 걷어서 다음 회차 때 하는데 다음 회차가 종강이죠. 그러면 내일 또 쓰기 할 텐데 이것도 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요때는 오늘 쓰고 오늘 첨삭 바로바로 합니다. 그렇죠? 쓰기 첨삭이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될 텐데 그렇게 알고 제가 일단은 이론적인 강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제가 요 선을 지금 못 벗어나고 있죠. 지금 카메라가 고정이 돼서 갖고 그래서 수업 방식은 앞에 한 30분 정도 뭐 강의할 겁니다. 자, 그리고 쓰기 할 텐데 쓰기는 600자 쓰기를 그대로 해야 되겠죠. 자, 600자 쓰기 하는데 요 시간이 얼마만큼 투자될까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봐야 될 텐데 문제 90분, 그죠? 90분 안에 이제 인문하고 수리를 여러분이 본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죠. 우리가 수리 문제 푸는데 몇 분이 들어갈까, 그죠? 배점은 5대 5지만 일단은 90분, 45분 반반 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난이도가 배점상 이게 맞겠지만 난이도가 절대 반반 가진 않겠죠. 자, 이거 좀 빼야 되겠죠. 40분 그리고 얘는 50분 10분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의 난이도일까? 아닐 겁니다. 10분 이상 차이 날 거야. 그렇지 않을까? 그지? 자, 더 뺍시다. 35분 그리고 55분 20분 차이 나나요? 자, 보통은 이제 30분 정도로 보면 됩니다. 30분에서 60분 정도 2배 차이 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30분 정도로 보세요. 30분 안팎 35분까지 투자해도 되긴 되는데 과연 여러분이 그 수리 논술 문제가 인문 논술보다 20분만 더 투자했을 때 가능한 문제 정도의 수준일까?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일까? 그건 본인이 판단해야, 그렇죠? 그래서 30에서 35분 정도 잡으세요. 30분 이하로는 힘듭니다. 30분 이하는 힘들어요. 우리가 보통 400자 쓰기를 한 20분 정도 잡거든요. 400자 쓰기를
20분 정도 잡아요. 그러면은 600자 쓰기니까 30분은 걸려야 됩니다. 30분 이하로 떨어지면 글의 퀄리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배점이 간단한 거요. 만약에 비상 그죠? 만약에 긴급 상황이 돼서 뭔가 문제가 제대로 둘 다 제대로 푼 건 아니다, 하나는 좀 못 풀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인문에서 점수 따든 수리에 따든 어쨌든 여러분한테는 같은 점수다. 느낌은 이게 더 중요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30분을 예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쓰기 할 때는 제가 30분을 주고 훈련시킬 겁니다. 그리고 요 쓰기 한 것은 첨삭을 바로 한다는 뜻이에요. 해제를 해야 되겠죠. 쓰고 나서 제가 해제하겠죠. 해제하고 나서 이제 첨삭을 받겠죠. 요 첨삭을 받는 동안 여러분이 기다리는 학생은 또 쓰기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요 쓰기는 다시 한 번 더 해제를 하겠죠. 그리고 요 해제하고 여러분은 다시 첨삭을 받게 될 겁니다. 사실상 논리적으로는 여기 또 첨삭을 할 때 또 쓰기를 하겠죠. 그죠? 시간 되면은 쓰겠죠. 요 쓰기는 요 다음 날 받으면 되겠다, 그지? 아니면은 요 때는 그냥 해제만 하고 마칠 수도 있고, 그거는 시간 봐서 할 겁니다만 최소한 600자니까 하루에 쓰기 첨삭을 2번은 할 겁니다. 한 번, 최소 한 번, 한 번, 요 2번, 한 번, 2번. 그래서 첨삭도 하루에 최소 2번. 이렇게 해서 이틀에 걸쳐서 하지만 2번 써보고 2번 첨삭 받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책에 뭐 이렇게 하지 많이 적혀 있죠. 적혀 있는데 일단 지나갑니다. 이거 눈으로 읽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자 68쪽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시간 배분. 자 4번에 있죠. 시간 배분에 주의하자. 시간 배분 무지 중요합니다. 시간 배분 90분은 되게 짧아요. 생각보다 1시간 30분. 68쪽 그죠? 시간 배분. 자 그리고 지금부터 그 비교 분석형 하면서 쭉 나오죠. 이 부분이 우리 공부에 지금 가장 이론적인 건데, 이게 자 비교 분석형 좀 넘겨봐요. 한번 이론만 제가 앞에 쫙 모았습니다. 문제는 뒤로 따로 뺐습니다. 자 79쪽 봐요. 적용 설명량. 우리가 지금 한양대 문제 풀 때 필요한 그 이론들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요. 90쪽 논증 평가형 많죠. 자 논증 평가형. 자 그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95쪽 5번 입장 선택형. 네 번째 그죠? 앞에가 1번이 아까 그 출제 경향이었으니까 103쪽 대안 제시형.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 풀어야 될 이론적 익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이번에 출제되었던 2020 학년도에 나왔던 시험 문제는 그 뒤쪽에 실려 있습니다. 137쪽 보세요. 137쪽. 이게 작년 그 한양대 의대 수시 기출 문제입니다. 제시문 가와 나에서 이름 붙이기가 공통적으로 갖는 의의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같은 시도의 사회적 함의를 추론해 서술하시오. 제시문가 뭐 좀 짧죠? 제시문나 짧죠? 끝입니다. 이것을 갖고 지금 출제자가 물어보는 여기에 대해서 600자로 답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그럼 뭘 써야 될까요? 그냥 질문하는 거 써야 되겠죠? 자 질문한 거 봅시다. 가와 나에서 이름 붙이기가 공통적으로 갖는 의의를 서술하라. 그럼 가에서 이름 붙이기가 나오나 봐, 그렇죠? 나에서도 이름 붙이기가 나오나 봐. 근데 그것에 공통점을 쓰래. 공통점을. 두 번째, 그 쓴 공통점을 바탕으로 뭘 하래? 나와 같은 시도의 사회적 함의. 제시문 나에 무슨 시도가 나오나 봐. 그것의 사회적 함의. 뭐 이런 단어의 뜻은 알겠죠? 함의, 포함된 뜻, 그죠? 그 의미를 추론하라, 그죠?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자 공통점을 쓰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 그죠? 어떻게 쓰는 것이 공통점을 쓰는 뜻일까? 두 번째, 이를 바탕으로 자 무엇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죠? 무엇을 A를 바탕으로 이를 바탕으로 B를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 조건은 어떻게 답을 적으라는 뜻일까? 자, 이거 공부하는 게 우리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 공부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제가 쭉 지나오면서 봤던 큰 제목 봤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 설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잘 받아 적어야 되는데 어딜 정리하면은 각 챕터마다 끝부분에 그 핵심 정리라고 해서 그 빈칸이 있으니까 거기다 필기하면 돼요. 예를 77조 펴봐요. 그 맨 앞에 있는 비교 분석형의 핵심 정리 코너입니다. 거기다 필기하라고 알았지? 전체를 한꺼번에 다 정리할 거예요. 오늘 일부 정리하고 내일 일부 정리한 거죠. 일부만 할까? 한꺼번에 너무 많을까? 자기 견해가 있는데 자기 견해를 빼고 할게요. 자기 견해 내일 할게요. 그래서 그 전체가 5개 정도가 있었죠. 5-6개 정도인데 그 중에 앞부분 일부 오늘 일부 그죠? 내일은 그 뒷부분 이렇게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일단은 논술 학습법에 대한 지침 하나 기억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모든 논술을 제가 문과 논술을 전제로 합니다. 수리 논술 빼고 자, 첫 번째 그 실제로 체크하는 4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첫 번째 논제 특징. 이거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해야 될 시뮬레이션이에요. 지금은 논술 쌤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시험장 가면 여러분 혼자 앉아 있죠. 내가 어떤 사고에 그죠 그 사고의 프로세스를 따라가야 될까 이거야. 첫 번째 논제 특징. 자, 논제 특징에 대한 것은 논제 유형에 대한 탐구입니다. 논제 유형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논제는 무엇에 관한 문제인가? 유형. 자, 두 번째 구조입니다. 논제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키워드예요. 정보입니다. 정보. 우리가 논제에서 건져야 될 것은 3가지다. 두 번째 답안 구조. 자, 답안 구조는 형식적인 답안의 틀입니다. 형식적인 틀이에요. 자, 형식적인 틀인데 요거는 그 제시문 읽기 전에 논제만 보고 바로 튀어나옵니다. 개요죠, 개요. 요 형식적인 개요, 내용적인 개요 말고. 자, 내용적인 개요는 여러분 실제 제시문 읽어봐야 되겠죠. 형식적인 개요는 문제 읽자마자 바로 나오는데 그 형식적인 개요가 나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 1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읽으면서 바로 알았죠? 이미지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세 번째 그 분석 방법. 요 분석 방법은 내용적인 구조입니다. 내용적인 흐름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틀은 내가 잡았죠. 그 속에 집어넣어야 될 내용은 어떻게 찾아올까? 그거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점 사례. 자, 그 문과 논술은 그 잘 쓴다라는 그 컨셉이 무한대입니다. 얼만큼 써야 잘 쓰는 것일까? 아무리 잘 써도 그보다 더 잘 쓴 답이 가능해요. 수학은 그렇지 않죠. 자, 1-2에서는 답이 3이죠. 3보다 더 좋은 답이 있을까? 없어요. 없죠. 하나밖에 없죠. 근데 문과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글을 썼을 때 잘 썼다라고 판단이 들어도 그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글은 또 존재할 수 있어요. 계속.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써야 되는데 그 잘 쓴다라는 한계치가 무한대라면 어떻게 할까? 힘들죠. 그래서 이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감점을 당하지는 말자 이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득점이죠. 득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요거는 감점을 당하지 말자. 감점 사례. 임계치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밑으로 쓰면 안 돼. 그런 뜻이에요. 그 각 패턴별로 요거 연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논술 공부는 요 4가지 카테고리로 갑니다. 요 전부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머릿속에서 이걸 점검하라는 뜻이야. 그렇죠?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그리고 논제 특징에서 핵심은 요겁니다. 요 놈이 가장 커요. 논제 유형. 요거는 설명인가, 도표 해석인가, 평가 문제인가, 비판형인가, 자기견해인가. 자기견해 중에도 대안 제시인가, 입장 선택형인가. 그리고 적용 분석 중에도 설명인가, 평가인가 다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은 뭐다? 논제 유형이죠. 그러면은 논제 유형. 자, 논제 유형의 체계. 자, 문과 논술에서 말하는 이 커리큘럼의 전체 체계는 뭘까? 이게 이틀 만에 문과 논술 다 끝내야 되니까 제가 전 과정을 문과생들이 뭐 한 1년 공부하는 것을 이틀 동안 설명합니다.
여러분 수학 그러면은 전체 수학의 체계가 머릿속에 그려지죠. 뭐 집합이 있고 뭐 함수가 있고 2차 방정식, 뭐 도형의 방정식, 미적분, 학통 쭉 나오는 그림이 쫙 그려지죠. 문제를 보면 이게 어디서 출제된 걸 금방 알죠. 이미 그 정도까지 갔죠. 논술도 마찬가지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도대체 이놈의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답답해집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잠깐 정리하자는 거예요. 4대 유형이 나옵니다. 4대 유형, 4대 영역이 나옵니다. 각각의 영역별로 두 가지씩 유형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8대 유형으로 쪼개집니다. 우리가 문과 논술에서 공부하는 공부의 범위입니다. 네 가지 사고 영역이야. 사고 영역. 네 가지 사고 영역에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 네 가지 사고 영역에서 만들어진 문제는 8가지 유형으로 쪼개집니다. 평균 하나의 영역 속에 2개 패턴이 나와요. 이게 뭘까라는 거야. 요거는 이제 논제 유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그 4대 영역, 자, 요약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약 영역 그래요. 자, 요약 관련된 문제에서 묻고 있는 의도는 뭐냐면은 요거는 그냥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제시문 내용 정리입니다.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시문 내용을 누가 정리 잘 하냐의 싸움이에요. 제시문을 보고 그대로 정리만 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절대 발췌하면 안 된다. 발췌 금지. 발췌 금지란 것은 복사라는 겁니다. 복사. 발췌는 복사를 말해요. 복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하면 된다. 울산의대 준비한 학생들은 제시문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쓰라고 합니다. 그대로 쓰라고 해요. 그게 좋아요. 영어 제시문이 100% 영어 제시문이거든요. 영어 제시문인데 모든 답안은 그 영어 제시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우리말로 옮겨주면은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한양의대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제시문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옮기면 안 돼요. 그럼 시험이 아닌 거죠. 우리말로 옮겼으니까 본인이 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발췌 금지라는 것은 그 뜻이야. 여러분이 여기 조금 어려워요. 단어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어는 그대로 갖고 옵니다. 자유와 평등을 다른 단어 어떻게 바꿔요? 자유를 뭐로 바꾸지? 평등을 뭐로 바꾸지? 안 돼요. 단어는 개념어니까 개념은 그대로 갖고 오는데 문장을 내가 바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쉬워요. 이번에 여러분 비문화에 나왔던 피카소의 그 게르니카라는 그림 있었죠, 그죠? 구평에 없었니? 있었지, 그죠? 저 구평 또 올리기 싫은 또 시험이 됐나, 그죠? 보통 시험 얘기는 또 분위기 또 숙연해지는데 그 피카소의 그림에서 색깔을 몇 개 바꾸고 여러분의 색깔을 따로 입혔습니다. 그 게르니카는 여러분의 그림일까? 아니죠? 아니다, 그지? 그 뜻이야. 그 디자인 몇 개 수정해서 내가 디자인을 바꿨어요. 대부분을 다 바꿔도 여러분의 그림 아니라고 할 겁니다. 이거 피카소 그림하고 똑같네 이렇게 볼 거야,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림인 것처럼 여러분이 그려야 되겠죠. 논술, 문과에서 말하는 논술은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의 글인 것처럼 써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다? 제시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는 문제다. 아직은 제시문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다. 여기에 속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글자 의도자 8대 유형이죠. 요약 기본형 그래요. 요약 기본형 단순형. 정말로 요약만 묻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요. 두 번째는 비교입니다. 비교 분석형. 자, 그다음 이게 뭐냐라는 것은 다음에 또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적용 분석 영역. 적용 분석 영역. 자, 요거는 뭐냐면 컨셉이 얘는 제시문 내용을 그냥 정리하는 목적이에요. 정리만 잘하면 훌륭한 답안입니다. 요거는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간섭이 발생합니다. 간섭이 발생해요. 자, 여기는 가와 나를 정리하시오. 가와 나를 요약하시오. 그러면 가를 요약하면 되고 나를 요약하면 되죠. 얘는 그렇게 묻지 않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렇게 나와요. 지금까지는 가는 가대로 정리하고 나는 나대로 정리했는데 여기는 나를 정리하는데 가를 근거로 하래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간섭이 발생하는 뜻이야. 적용 분석, 적용 분석 그 뜻이에요. 자, 여기에 속하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글이 끝날 때 뭐로 끝나는지가 중요한데 설명하시오라고 끝나기도 하고 평가하시오라고 끝나기도 해요.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 것을 적용 설명형 그럽니다. 용어를 기억을 하세요. 용어가 기억이 나야 내용이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쳐 보면은 학생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학생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름이 기억이 나야 기억이 나죠. 같은 컨셉이야. 적용 설명. 또 하나는 논증 평가입니다. 요 두 가지가 있다. 요 둘의 차이는 분석 방법이 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뭐가 다를까? 결론이 다릅니다. 자, 이 적용 설명형 그럴 때 설명의 뜻은 뭐냐면은 의미 해석, 내용 정리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논증 평가형 그럴 때 평가는 뭐냐? 타당성 판단입니다. 타당하다 부당하다 타당성 판단이에요. 타당성 판단이니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타당하다도 될 수 있죠. 부당하다도 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는 없습니다. 둘 다 될 리가 없죠. 여러분의 주관이면 모르겠지만 가를 근거로 나를 제시문 가도 주어진 객관적인 자료요. 나도 주어진 객관적인 자료인데 두 가지 객관이 만났죠. 근데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까? 불가능해요. 그죠?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겠죠. 그 판단은 누구의 몫이다? 판단은 수험생의 몫이다. 그게 채점의 포인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물 수도 있고 이렇게 물 수도 있고 이렇게 물 수도 있는데 묻는 방법은 지지, 옹으로 묻습니다. 지지하시오 또는 옹호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비판하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비판형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경우의 수는 네 가지지만 본질은 같다. 본질은 다 이런 식의 문제다. 풀이 방법은 같다라는 뜻이야. 알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논제 유형을 확인하라는 것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가 이쪽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문제를 이렇게 풀어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안 풀고 그럼 엉터리가 된다고. 여기에 속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봐버리면 이렇게 푼다고 엉터리라고. 그러면은 문제를 봤을 때 자, 요약형은 어떤 문제일 것이고 비교는 어떤 문제일 것인지 그걸 알아봐야 되죠. 요약에 보면 압니다만 이것도 보면 아는데 약간 이제 여러분 조심할 것은 비교는 비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 비교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할 때도 비교일 때가 있어요. 뭐냐?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라고 합니다. 공차 갑자기 공차가 마시고 싶네요. 공차 목이 마르. 그리고 차이점을 쓰라고도 합니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볼 때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좀 다르게 보이죠? 아니에요. 100% 같은 말이에요. 그냥 100% 같은 말이에요. 100%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비교해서 배웠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어떤 방식? 요거 이제 네 가지를 배우겠죠? 여기에서 배운 방식대로 이제 답안을 작성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얘는 얘대로 또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역. 자기 견해 영역. 자기 견해 진술 영역. 자기 견해 진술 영역. 요 자기 견해 진술 영역은 자, 드디어 여러분의 주관이 개입이 됩니다. 주관이 개입이 됩니다. 이 말뜻은 잘 들으세요. 이 말뜻은 요약 영역과 적용 분석 영역은 여러분의 주관이 제로다.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의 주관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즉 창의적인 답안은 잘못된 답안이다. 주관은 이꼴 창의적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논술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창의적이고 남과 다른 답안을 써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답안은 여기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다. 여기는 그런 거 없다. 알았죠? 자, 여기는 주관이 개입이 되는데 여기에 그래서 이거는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드디어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험 문제는 뭘까? 자, 자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입장 선택형, 입장 선택형이 있고 또 하나는 대안 제시형. 말 그대로입니다. 입장 선택형은 너 입장은 뭐니? 자, 수험생한테 본인의 판단을 요구합니다. 너 어떻게 판단하니? 요거는 어떻게 해결할 거니?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그 이상 구체적인 거는 수업 때 할 텐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수업 때 배워야 될 것은 이게 전부다. 그리고 추가적인 게 이제 도표 해석형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실제. 근데 봤지만 의대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게 한양 상경 언어논술에서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나오는 거 아니다, 그랬죠? 그거는 빼고 보자 그랬죠? 그 중에 이게 전체 틀입니다. 그 중에 하나씩 갈 텐데, 자, 우선 비교 분석, 중요도부터 표시할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기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요 두 놈이에요. 적용 설명. 중요하다 말 뜻은 뭐죠? 빈출, 딴 게 없어요. 자주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 의대는 작년 한 해 거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그 분명히 학교에서 명시적으로 상경 언어 논술에 준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준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 분석해 보면은 적용 설명 논증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교 분석은 실제 논술에서 무지 중요하긴 한데 한양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맞죠? 조금 나와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견해도 마찬가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도 버릴 수 없이 한 번씩은 꼭 등장한다. 요 부분이 문제축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에 붙거나 여기 앞에 붙거나 하기도 합니다. 600자지만 한 가지를 묻지 않고 두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되게 많이 물어봐요. 600자는 글자 분량이 많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통 두 가지를 묻습니다. 두 가지. 300자 나누어서 또 써야 돼요. 그 짧은 글 속에서 변별력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요약은, 자, 요거는 무지 중요한데 요거는 단독 출제가 안 됩니다. 스스로 혼자는 출제가 안 돼요. 자, 단독으로 출제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시문 가를 요약하시오. 이러한 질문은 없다. 알았죠? 없다. 문과는 물론 있어요. 한양대에서는 없다. 없고, 요거는 그 왜 공부하느냐? 요거는 단독 출제는 안 되지만 기타 다른 논제 해결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요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험 문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약하시오라는 질문은 없었지만 여러분의 답안 속에는 끊임없이 요약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수학에서 구구단 같은 겁니다. 구구단을 시험에 풀진 않지만 여러분 수학 문제 풀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고, 실전적인 부분에서 중요도는 요 부분, 적용 분석 영역,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띄엄띄엄 나오는 것이 요 비교 분석, 그리고 자기 견해 요 두 가지다. 그러면은 한양대 상경 논술, 한양대 의대 문과 논술은 다 해결됩니다. 알았죠? 쉽죠? 자, 쉽죠, 그죠? 쉽죠. 왜 쉬워요? 자, 여러분 수영장 가보면은 수영 자세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 5분이 안 걸려요. 그죠? 5분이 안 걸리죠? 자, 그런데 그 수영장에서 여러분 25m 레인을 혼자 쉬지 않고 그 25m 해봤자 50m밖에 안 되죠. 왕복. 그거 왕복 혼자 하려면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때부터 5분 동안 방법을 다 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수영 강사 답답하다면서 와서 막무랑 혼자 시범 보이죠. 너무 쉽게 왔다 갔아요. 뭐 슉 갔다 슉 옵니다. 자기는 제자도 풍덩풍덩 물 먹고 난리치죠. 마찬가지예요. 방법은 앞으로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건데 여러분이 자기가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약간의 연습이 필요한데 아직은 방법조차 아직은 안 배운 단계, 그죠? 그래서 일단은 비교는 제가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책을 통해서 그냥 설명하고 말게요. 왜냐하면은 비교는 그렇게 많이 출제는 안 돼요.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필기까지 하면은 조금 시간이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69쪽 한번 보세요. 오늘의 설명은 여기 집중될 겁니다. 그 쓰기도 여기서 집중할 겁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하죠. 선택과 집중하자고.
일요일 하는 수업은 제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왔어요. 여기 차근차근 했는데 일요일 수업은 이제 요거 할 차례인데 이제 요거 할 차례인데 이제 뭐 그래봤자 큰 차 안 납니다. 그거는 4번 계획했고 이건 2번 계획했고 2배 차이긴 하다만 그죠? 여기는 오늘 내일 끝내야 되니까 오늘은 요거 집중해서 연습하고 내일은 요거 연습 이렇게 시킬 겁니다. 알았죠? 근데 시험 문제 2개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섞여 있긴 한데 우리는 각각 그죠? 각각 배워야 2개 섞어도 쓸 수 있을 거니까. 자, 69쪽 비교 분석형. 자, 논제 특징. 아까 큰 제목 다시 기억해요. 외워요.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자, 논술 공부 요령 4가지 목차다.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자, 논제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무엇이다? 유형에 대한 파악이다. 질문을 봤을 때 이것은 비교 문제구나, 설명 문제구나, 평가 문제구나, 자기견의 입장 선택 문제구나, 대안 제시 문제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을 알아야 세 번째 답안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답안 구조는 기계적이에요. 답안 구조는 기계적입니다. 여러분의 깊이는 사고가 필요 없어요. 답안 구조는 기계적인데 무엇이 그러면 변별력을 가질까? 내용의 흐름이에요. 형식은 기계적이다. 내용은 여러분이 독해력과 여러분의 사고력에 따라서 변별력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비교 분석형의 의의와 논제 특징. 비교 분석형은 복수의 제시문을 대꾸에 맞춰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암기할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표시하죠. 대꾸 별표. 대꾸. 자, 비교의 특징은 뭐다? 대꾸다. 비교는 대꾸 알죠? 대꾸 쓸 때 대구 이렇습니다. 사시도 안 들어가요. 대꾸. 우리가 늘 그런 걸 보고 여러분이 표를 많이 봤죠. 표는 대꾸의 결정체입니다. 여기 항목을 잡아주죠. 그리고는 내용을 적어주죠. 그게 뭐예요? 대꾸잖아, 그죠? 우리 이번에 그 수시 원서 낼 때 여러분 학교별로 내가 어디 원서 낼까를 비교할 때 뭘 해요? 내신 성적 반영 비율, 내신 안 좋은 학생들 막 신경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지원 자격 들어갔고 뭐 비교과 반영, 그죠? 아니면은 최저 학력 기준, 그리고 뭐 시험 일정, 그리고 여러분 뭐 과탐 같은 과탐 뭐 그죠? 반영 방법, 그리고 학종 같으면 면접 시간이 뭐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 이런 것들이죠. 자, 그게 하나의 항목이죠. 거기에 맞춰서 A 학교, A 대학, B 대학 비교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 그런 대꾸죠. 논술도 마찬가지다. 비교는 그런 뜻이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69쪽의 마지막 그 단락에 굵은 글씨를 표시한 이유는 여러분 이 책 눈에 다 안 들어옵니다. 이거 안 읽어요. 아마 내가 장담하건대 죽어도 안 읽습니다. 그죠? 읽어도 안 읽혀집니다. 왜 내가 이 책을 읽어야 될지에 대한 동기부여도 못 느낄 겁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건 못 읽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굵은 글씨는 그냥 눈에 보여라는 겁니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처절하다, 그죠? 보이겠죠? 보이지, 그죠? 눈에 보이지. 안 읽어도. 뭐 어떻게 보여? 뭐가 보여? 비교 분석하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차이점을 밝히라. 상이한 점을 밝히라. 이거 보이죠? 이런 것들이 같은 문제라는 거야. 실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이. 알았죠? 그럼 무슨 문제? 비교 문제. 자, 넘어가요.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 답안 구조입니다. 71쪽에 나오는 답안 구조 2개 별표 놓고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았죠? 비교형의 답안을 쓴다는 것은 이러한 형식에 맞춰 쓴다는 것이다. 일괄 비교, 항목 비교했죠. 자, 같은 비교인데 쓰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나다 비교 인물 전제를 할 때 만약에 가나 비교면은 마찬가지야. 다가 없으면 되는 거야. 그냥 특별한 거 없어.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쓴다 그랬지. 공통점 어떻게 쓴다? 공통점이라는 말 뜻을 모를 사람이 없죠. 자, 공통점이라는 말 뜻을 안다는 것과 공통점이라는 내용을 쓴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피아노 치는 방법을 안다는 것과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은 별개예요. 그렇죠? 수영하는 자세를 설명하는 것하고 수영을 잘하는 것은 별개단 말이야. 그 뜻이에요. 자, 공통점 어떻게 쓸까?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2문장 들어갑니다. 한 문장 공통 주장이 들어가요. 거기 적힌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는 공통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 공통 주장은 어떻게 쓰는 것일까? 전체 키워드를 찾습니다. 두 제시문의 전체 키워드, 공통 키워드. 공통 키워드 어디 있을까? 논제에 나옵니다. 문제 출제자가 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가끔은 골탕 먹이려고 안 줄 때 있습니다. 그때는 골탕을 먹어야 되죠. 골탕 먹이는데 먹어야지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끙끙거리며 찾아야 됩니다. 그럼 조금 더 힘들어져요. 자, 한 문장 어떻게 쓴다? 공통 키워드를 찾아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알파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좀 구체화 시켜준다.
이런 거요. 제시문 가와 나는 낭비에 관한 글이다. 제시문 가와 나는 낭비에 관한 글이다. 두 제시문의 차이점을 분석하죠. 이런 식의 문제예요. 차이점을 분석하죠. 그 무슨 문제? 비교 분석이죠. 그죠? 그럼 첫 단락에 공통점 들어가구나. 공통점의 첫 문장은 공통 주장이구나. 공통 주장은 전체 키워드 플러스 알파구나. 여기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사고의 기본적인 소스야. 자, 그럼 어떻게 쓴다? 낭비가 공통 키워드구나. 그럼 첫 문장 쓰는 방법. 가와 나는 낭비에 대해서 땡땡땡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게입니다. 그렇죠? 다시 제시문 가와 나는 낭비에 대해 땡땡땡이라는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게 답안의 첫 문장이 된다는 뜻이야. 요 공식 그대로죠. 낭비는 전체 키워드가 되겠죠. 문제가 제공해준 땡땡땡은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그게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 제시문 읽고 찾아야 돼요. 제시문 가와 나는 낭비에 대해 땡땡땡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두 번째 문장. 하지만 A, B, C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거는 비교 기준점입니다. 공통 항목 비교 기준점. 대꾸를 맞추려면 대꾸의 기준점이 있어야죠. 우리가 운동선수 비교할 때 A 선수, B 선수 올라옵니다. 체중 얼마, 그죠? 몇 킬로. 신장 키 얼마, 그죠? 얼마. 그리고 나이 얼마. 이게 우리 보통 운동선수 비교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 식으로 비교합니다. 그게 A 그리고 B가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A고 키가 B고 그리고 나이가 C 이런 식이에요. 그거를 밝혀줍니다. 두 문장 끝이에요. 그 다음에 차이점이 본격적인 정리 단계인데 여기서는 가를 요약하고 나를 요약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비교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요약 속에 들어가 있죠. 요약 속에 들어가 있죠. 요약 속에 비교가 들어가 있죠. 가를 요약하고 나를 요약하고 있죠. 본격적인 부분은 어쨌든 제시문 정리하고 있죠. 정리하는데 어떻게 해요? 대꾸를 맞추기 위해서 가 정리하고 나 정리할 때 A, B, C 나 정리할 때 A, B, C 같은 흐름을 갑니다. A라는 선수를 설명할 때 키, 몸무게, 나이가 나왔으면 B라는 선수도 키, 몸무게, 나이를 말해야 되죠. A는 키, 몸무게, 나이입니다. B는 학력, 출신, 지역, 가족 관계 나오면 이상하죠. 얘는 60kg에 180cm에 20세야. 근데 B는 S대에 나왔고 이남 일녀의 장남이고 미혼이야. 이게 무슨 비교야? 말이 안 돼요. 제시문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쓰면 요들은 답안 되겠죠. 자, 밑에 항목 비교는 같습니다만 제시문을 비교할 때 기준점을 먼저 전면에 부각시키죠. A를 기준점해서 가나 쓰고 B 기준점에서 가나 쓰죠. 그게 전부입니다. 자, 비교는 끝이에요. 넘어가요. 분석 방법 비교 분석 5단계인데 이거는 우리가 내용 정리할 때 요거 5단계 분석 방법 얘기예요. 공식입니다. 그 안에 채워야 될 내용은 어떻게 결정할까? 자, 1단계 일단은 비교 문제를 보는 순간 제시문 전체를 다 읽습니다. 1독 전체 독해 단계 속독 단계입니다. 후딱 읽어요. 자, 74쪽이야. 1단계 후딱. 자, 비교 대상 제시문 전체를 속독합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정밀 독해 단계, 미시적 독해, 정밀 독해 단계. 정밀 독해 단계는 그 중에 대표 제시문은 맨 앞에 있는 것으로 보면 돼요. 가나 비교면 가가 대표야.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대표 제시문을 뽀갭니다. 요 놈만 뽀개요. 동시에 한 놈만 팬다. 그냥 맨 앞에 놈만 뽀갭니다. 전체를 읽어본 다음에 맨 앞에 놈을 뽀개 돼요. 왜? 처음부터 그냥 맨 앞에 놈 뽀개다 보면 엉뚱하게 뽀개기 시작해요. 출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시문 전체를 먼저 읽고 나서 한 놈을 뽀갭니다. 그 다음에 그 뽀갠 고놈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 항목을 설정합니다. 아까 기준점 운동선수, 권선 둘이 비교할 때 키, 몸무게, 나이 비교하듯이 어떤 것으로 가야 될까를 하는 거야.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여기서 변별력이 생기는데 자, 그 다음에 제4단계 그 비교 항목을 기준으로 나머지 제시문도 정리합니다. 가나 비교면은 이제 나를 거기에 맞춰 정리하죠. 거기에 맞춰 정리한다는 뜻이 뭐야? 대꾸를 맞추는 거죠. 대꾸. 자,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대꾸다. 그죠? 대꾸 맞춰 정리하는 것이 비교다. 그냥 제시문 2개 요약하는 거 누가 못해요? 제시문 100개인들 못할까? 그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근데 비교는 3개, 4개만 되면 머리 아픕니다. 이제 100개 비교는 불가능할 거야. 인공지능 아닌 이상. 어떻게 비교해? 못해요. 근데 정리는 100개인들, 10,000개인들, 그죠? 억개인들 할 수 있겠죠.
그냥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죠. 그건 단순히. 그래서 대꾸 맞추는 게 비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운데 요거 맞추는 방법이 제 3단계, 제 4단계에서 요 비교 항목 설정 단계다. 이게 포인트야, 알았죠? 그다음 됐죠? 그다음에 제 5단계 답안 작성 끝이에요. 자, 그다음에 감점 사례 76조 세 가지. 가장 심한 감점 사례 비교하라 그랬는데 요약한 답안. 비교하는데 요약한 답안. 비교는 뭐고 요약은 뭘까? 비교는 대꾸를 맞춰야 된다. 그냥 각각 요약은 요약만 했지 대꾸가 맞지 않다. 가장 심한 감점 사례입니다. 나머지는 뭐 뻔한 얘기죠. 공통 논지 이탈. 자, 논점 이탈 당연한 감점. 그다음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대꾸가 맞으면 답안의 불리한 균형이 맞게 되겠죠.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은 대꾸가 맞지 않다는 뜻이다. 자, 넘어가요. 그렇게 비교는 끝내고 79조 적용 설명형 요거하고 자, 요 79쪽에는 3번 적용 설명형하고 그다음에 쭉 넘겨봐요. 90조 요 논증 평가형은 완전 달라 보이게끔 정리가 돼 있지만 얘들은 같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인데 접근법이 같습니다. 풀이 방법이 같아요. 여기에 속해 있죠. 그건 제가 동시에 설명해 갈게요. 같습니다. 지금 1시간 지났나요? 이거는 조금 쉬었다 하자. 5분만 쉴게요. 제가 쓰기 첨삭이 막 진행될 때는 제가 쉬는 시간 별도로 안 주는데 강의는 들으면 좀 힘들어요. 여러분 쓰기보다 더 힘들어요. 5분만 쉬었다가 또 시작할게요.